네가 해내면 내가 10억을 줄게. 전국 생중계 청문회장, 수천억 대 재벌 회장이 수표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그 앞에 선 건 아버지를 잃은 14살 소년이었죠. 방청석은 조롱으로 들끓었고 카메라는 소년의 떨리는 손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건반에 닿는 순간 웃던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말 못하는 이 천재 소년의 떨리는 손끝에서 흘러나온 그 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회장의 얼굴은 왜 창백하게 질려버린 걸까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소중한 공간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빗소리가 모든 것을 삼키던 밤이었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는 7월의 어느 밤, 지우는 거실 소파에 웅크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고 아버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된장찌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죠.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를 3번쯤 반복하다 지우는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린 뒤에야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오늘도 늦어요? 수화기 너머로 거센 빗소리와 함께 철근끼리 부딪히는 쇳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지훈에게만은 부드러운 톤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끝난다. 밥 먹고 자 있어. 지훈은 괜찮다는 말 대신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 사이로 현장의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레미콘이 회전하는 둔탁한 울림,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 그리고 빗줄기가 철판 지붕을 때리는 요란한 소리까지. 지우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숨소리를 골라 듣는데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무전기 특유의 지직거림이 아버지 전화기 너머로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일정 밀리면 끝장이야. 그냥 밀어. 높고 짧게 끊어치는 억양이었습니다. 명령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말투였죠. 지우는 그 목소리를 처음 들었지만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14살짜리 아이의 본능이 먼저 알아챈 겁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지훈 앞에서 하지 않던 욕이 섞여 나왔습니다. 사람 아직 안 빠졌습니다. 지금 부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음성은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20년 넘게 공사 현장을 누빈 사람이 전화기 너머에서 공포에 질린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훈이 부른 그 한마디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귀를 찢는 쇳소리가 터졌습니다. 철근이 쏟아지는 소리, 콘크리트가 갈라지며 내는 둔탁한 굉음,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이 한꺼번에 뒤엉켜 수화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훈의 고막이 먹먹해질 만큼 크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아빠, 아빠. 지훈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 불렀지만 전화기는 이미 차갑게 끊어져 있었습니다. 통화 종료. 그 2글자가 화면에 떠 있었고 지훈의 손은 젖은 나뭇잎처럼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우산 같은 건 생각나지도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후려치듯 내리꽂혔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 길까지 뛰어나가 손을 들었지만 택시 3대가 연달아 지나쳤습니다.
한 기사는 창문을 조금 열고 비가 너무 와서 안 돼요. 한마디를 던지고는 그대로 가버렸죠. 지우는 빗속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몸이 빗물에 젖어 체온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속은 오히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택시가 겨우 멈춰섰습니다. 지우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아버지의 공사 현장 주소를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흠뻑 젖은 아이를 힐끗 쳐다봤지만 지훈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경찰차 4대와 구급차 2대가 공사장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과 파란 불빛이 빗속에서 번갈아 번지고 있었고 노란 폴리스 테이프가 바람에 팔락거렸습니다. 드론 한 대가 낮게 날며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고 카메라를 든 기자 서너 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택시비를 거스름돈도 받지 않은 채 내려서 달렸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요? 소리를 지르며 테이프 안으로 들어가려는 지훈을 안전요원이 가로막았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덩치 큰 남자가 지훈의 어깨를 양손으로 짓누르듯 잡았습니다. 미성년자는 출입 금지야. 뒤로 가. 지훈은 발버둥 쳤습니다. 팔을 뿌리치고 어깨를 비틀고 있는 힘껏 밀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안전요원의 소나기는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 사이로 지훈은 보고 말았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흰 천으로 덮인 들것을 밀고 나오는 장면을요. 천 아래로 삐져나온 작업화 한쪽이 보였습니다. 코가 짓눌리고 시멘트 얼룩이 배어있는 아버지가 매일 신고 나가던 바로 그 작업화였습니다. 지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빗물과 진흙이 뒤섞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크게 벌린 채 숨만 헐떡이는 지훈의 얼굴 위로 빗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비는 새벽이 되어서야 조금씩 잦아들었고 지훈은 누군가가 어깨에 걸쳐준 담요를 두른 채 공사장 앞 윈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떠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거실 TV에서 뉴스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서강개발 공사 현장 붕괴, 불가항력 사고로 추정. 화면이 바뀌면서 한 남자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양복의 곧은 자세, 카메라 앞에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강개발 서민혁 회장이었죠.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는 철저한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등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TV 속 남자의 목소리를 자동으로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높고 짧게 끊어치는 억양, 문장 끝을 내리깎는 습관, 몇 시간 전 전화기 너머에서 들었던 바로 그 리듬이었습니다. 그냥 밀어라고 말했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 지금 TV 안에서 위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 3분 47초.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통화 기록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 화면 위에 떨어졌지만 손가락은 삭제 버튼 위에 가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끊어졌는데 그 목소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귓속에 박힌 그 억양이 심장이 뛸 때마다 함께 울렸습니다. 장례식장은 국화 냄새와 울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고 이틀 뒤 지훈은 영정사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은 지난 설날에 찍은 것이었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얼굴, 햇볕에 그을린 이마, 그리고 작업복 대신 처음으로 입은 새 점퍼. 그 사진 속 아버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 아래에는 검은 리본이 걸려 있었고 향 연기가 아버지의 웃는 얼굴 위로 느릿느릿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헌화를 하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힘내세요. 잘 가셨을 거예요. 지우는 그 말들이 귀를 스칠 때마다 이가 꽉 물렸습니다. 힘내라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뭘 어떻게 힘내라는 건지 14살 소년에게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 낯선 남자 2명이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에 깔끔한 구두,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명함을 미리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서강개발 경영지원팀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죠. 그들은 능숙하게 헌화를 마친 뒤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유가족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산재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요.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보험 상담이라도 하듯 차분한 톤이었죠.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돌처럼 굳었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고개를 돌렸고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합의금은 빠르게 진행하실수록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절차가 복잡해지거든요. 지우는 영정사진 옆에 선 채로 그 남자의 말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장 끝을 내리깎는 습관, 모음을 짧게 끊는 리듬. 그날 밤 전화기 너머에서 들었던 그 억양과 같은 계열의 말투였습니다. 물론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특유의 톤이 있었고 지훈의 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꽉 깨문 채 고개를 떨구었을 뿐이었죠. 남자들은 서류 봉투 하나를 상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사흘 뒤 지우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눈을 찌르듯 밝았고 맞은편에는 수사관 한 명이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날 밤 들었던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혀가 굳어버린 것처럼 말이 앞뒤로 엉켰습니다. 그 사람이 밀어라, 밀라고 했어요. 전화로 들었어요. 아빠가 안 된다고. 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말을 할수록 호흡이 거칠어졌고 한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숨을 들이쉬어야 했습니다. 수사관은 펜을 내려놓고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정이 섞인 눈빛이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화 녹취가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일반 통화는 자동으로 녹음이 안 되잖아. 내 기억만으로는 수사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양복을 입은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서강개발 법무팀에서 보낸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수사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사고 당일 극심한 충격을 받은 상태였잖습니까? 트라우마로 인한 기억 왜곡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될 만큼 힘을 주었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억 왜곡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모처럼 박혔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환청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다음 날 지우는 혼자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공사는 중단된 상태였고 입구에는 출입금지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타리 한쪽이 비에 쓸려 벌어져 있었고 지우는 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현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에 씻긴 잔해 사이를 걸으며 지우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사물함이 있던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지만 아버지의 헬멧과 장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분명 아버지는 매일 그 사물함에 장비를 넣어두었습니다. 지우는 직접 본 적도 있었죠. 그런데 사물함은 텅 비어 있었고 심지어 이름표까지 떼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동료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극도로 낮춘 채 빠르게 말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 새벽에 누가 현장에 다시 들어갔어. 트럭 2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봤어. 조심해라 얘야. 전화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지우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증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현장에서 일했다는 흔적 자체를 누군가 지우고 있었던 겁니다. 인터넷은 더 잔인했습니다. 포털 뉴스 댓글창에는 안전수칙 안 지킨 노동자 과실 아니냐, 불법 체류자가 무단으로 들어간 거 아님 같은 글들이 추천수를 받으며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우는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번졌고 휴대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 방송사 기자가 장례식장으로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며 어머니에게 물었죠. 합의금 얼마나 요구하실 건가요?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지훈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기자는 이미 원하는 화면을 찍고 돌아선 뒤였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증거물로 확보 중이라는 말만 돌아왔고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아버지의 작업복을 꺼내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시멘트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낡은 옷이었습니다. 잠이 들자마자 악몽이 찾아왔죠. 꿈속에서 아버지가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지만 빗소리에 무쳐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서강개발이 보내온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훈을 보자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괜히 건드리면 우리도 위험해. 제발 가만히 있자. 지훈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떨리는 손끝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도 무서운 거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위험해질까봐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인 채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에서 지훈의 두 눈은 어둠을 뚫고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말로 안 되면 다른 방식이 있을 거야. 그 다음 날 아침 서강개발에서 유족들에게 일제히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합의서였습니다. 서명만 하면 선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어머니는 식탁 위에 그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펜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상자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종이 상자 하나. 그 안에 아버지의 삶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메모장, 현장 출입증, 볼펜 2자루, 그리고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1개. 지우는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출입증에 붙은 아버지의 사진은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메모장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작업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날짜 하나가 동그라미 쳐져 있었죠. 사고 당일이었습니다. 그 옆에 아버지가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일정 이틀 앞당김. 안전점검 미완료. 지우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